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인 여자예요. 저희 부부는 작은 이모가 주선해준 중매로 만나서 교제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한 거죠.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주변 친구들이 너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거 아니야? 좀 더 알아보고 선택해. 라고 한마디씩 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나 그 사람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 분명 내 선택이 맞을 거야. 라고 말했죠. 어떻게 남편을 믿기로 했냐고요? 그건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 결정한 거였어요. 남편이 규모가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놀러 가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죠. 그 사람은 정말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게다가 어찌나 친절하던지 힘들 법도 한데 입가의 미소가 떠나가질 않았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서 직원들도 친절하게 손님들 대했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고깃집에 단골 손님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제 생각은 정확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는 믿음을 저에게 보여줬죠. 집안일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친구들이랑 약속이라도 있으면 누구랑 어디에서 만나는지 저에게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딱 맞춰서 귀가했고요. 혹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 맡았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들이 아빠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오히려 저보다 아빠를 더 잘 따랐죠. 저는 그런 부자 사이를 보면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질투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놀러 나가기라도 하면 뭐야 나도 껴줘 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기도 했었네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그런 저희 가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잘 운영되던 남편의 고깃집이 망하게 된 겁니다. 남편 고깃집 바로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생기게 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주말마다 찾아줬던 단골 손님도 그 고깃집으로 가더라고요. 프랜차이즈점 고깃집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니 손님들이 그리로 갈 수밖에요. 제가 다 억울하더군요. 저희 남편 고깃집이 프랜차이즈점보다 가격이 비쌀 수는 있지만 그만큼 질 좋고 고급스러운 고기만을 취급했어요. 게다가 손님상에 나가는 반찬들은 직원들이 제철 재료로 직접 만들었고요. 당연히 김치도 남편이랑 직원들이 직접 담갔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태연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당신은 분하고 억울하지도 않아?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손님들이 알아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것 같아요.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하고 고기 질이나 반찬에도 좀 더 신경 썼죠. 그래도 한 3달 동안은 손님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태연하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년 후부터 남편 고깃집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발길을 돌렸던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단골 손님은 남편에게 사과도 했답니다. 저렴한 고깃값에 속아 오랜 단골집을 배신했다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고깃집 고기가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부터는 타 지역에서도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깃집이 다시 기사회생한 것은 모두 남편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모든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더 힘내서 일해준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는 물론이고 동남아로 포상휴가도 보내줬죠. 저에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을을 묵묵히 지켜주는 백년 묵은 소나무같이 늘 한결같고 정직한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남편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로 굳게 믿었어요. 당연히 저희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언제나 듬직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한순간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감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오후부터 내린 눈은 해가 졌는데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덕분에 길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다행히 주말이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저랑 저희 아들도 꼼짝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날 하루 고깃집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직원들을 배려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굳이 고깃집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많이 오니까 하루 쉬라고 했는데도 쉴 때 대청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그냥 다른 휴일에 직원들이랑 같이 청소하면 안 돼? 그때 나도 도울게 라고 했는데 뭐하러 그래? 그냥 나 혼자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기어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이랑 고깃집이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저히 걸어서는 갈 수 없는 거리였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따가 시장에도 들려야 한다면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서 주저앉혔어야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날을 평생토록 후회하네요. 저는 고깃집에 도착하면 연락달라고 말하고 남편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남편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2시간 만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했어요. 길이 너무 험해서 가게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심하고 조심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뜨끈한 매운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녁 준비도 했고요. 남편은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면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약속은 기필코 지키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8시가 다 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늦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재촉하면 남편이 괜히 더 서두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식사하려고 먹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9시가 됐을 때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도 해봤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밤 11시가 됐을 때였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땡씨 보호자 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맞다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병원이랍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다시 물으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수술에 들어갔대요. 지금 위급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눈은 그쳤는데 도로가 너무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랑 눈을 헤치고 큰 도로까지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불안하니까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를 달래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했죠. 길에서 한 40분가량을 소비했을 거예요.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지나가던 간호사를 붙잡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한번 확인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에 의사선생님이랑 같이 돌아왔어요. 제가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저희 신랑은요? 아직 수술 중인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라고 물었더니 착잡한 표정으로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남편이 척추를 크게 다쳤다고, 그래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산악회에서 등산을 갈 정도로 씩씩했던 남편이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남편은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때 남편 얼굴을 봤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부어있더군요. 그때까지도 남편은 본인 상태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자신의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애원했죠. 이후 남편이 2번 정도 더 수술을 받았는데 하반신 감각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영영 걸을 수 없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성 기능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죠. 남편은 태어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냥 넋나간 사람처럼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하면
나 다리 병신된 거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싶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언제나 의젓하고 씩씩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고깃집을 더는 운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아들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들이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장사에 관심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이끌어가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그러라고 했어요. 아들을 믿고 맡겼다기보다는 자포자기였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들은 남편을 대신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 잃은 사람처럼 멍하게 지내기만 했죠. 그런 남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언제 한 번은 소리쳤습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거야? 나랑 땡땡이는 안중에도 없어? 그 멋지고 씩씩했던 당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라고 하더군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죠.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집 앞 슈퍼에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부쩍 혼자 외출하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남편이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혼자 밖에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어딜 나가냐고 물으면 처음에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거짓말을 알게 됐을 때예요. 남편이 어느 날 영재라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외출했어요. 남편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라서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영재 씨가 오후에 저희 집으로 와서 남편을 찾는 겁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얼굴 보러 왔다면서요. 제가 영재 씨에게 오늘 남편이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누구랑 만나고 온 거냐고 물으니까 아까 말했잖아. 영재 만나고 왔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까 영재 씨 우리 집에 왔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였나요? 주말이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깃집이 너무 바빠서 그런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걱정하지 말고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서둘러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들을 도와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러다가 저녁 손님이 모두 가고 좀 한가해졌을 때 시간을 확인하니까 벌써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바로 안방으로 갔는데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당황한 모습으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물었어요. 제가 당신 걱정돼서 빨리 왔지 라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남편 하반신을 덮고 있던 이불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볼록하고 튀어나온 것 같았죠. 제가 남편한테 이불 속에 그거 뭐야? 라고 물으니까 당황해하면서 신경 쓰지 마!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수상한 남편의 반응을 보니 이불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불을 확 제꼈어요. 그리고 이불 속 충격적인 그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어떤 여자가 남편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여자한테 당신 누구야? 라고 소리쳤더니 그제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여자를 가리키면서 남편에게 이 여자 누구야 대체? 라고 물었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보면 몰라? 내 애인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비록 다리를 못 쓰고 남성 기능을 잃어도 아직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다른 여자랑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요.
제가 여자에게 도대체 어디서 남편을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술집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술집 직원이었어요. 더욱 황당한 것은 남편이 그 술집 단골 손님이랍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하고 혼자 외출한 이유가 그 술집에 가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걷게 하려고 노력했던 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저는 바로 여자 머리채를 잡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가 도망치듯 돌아가고 나서 남편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악다구니 쳤고요. 그런데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은 인생은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자고 어디 한번 그 술집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했죠. 그리고 짐을 싸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막상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위로를 받으며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친구 집으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하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죠. 아들은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저에게 진짜 아빠가 바람을 폈다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더니 울먹거리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살던 집을 처분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했어요. 고깃집은 아들에게 물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사글세박을 얻어서 나갔어요. 그 술집 년이랑 살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남편이 불행하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었죠. 그리고 남편 보란듯이 잘 지내려고 일을 구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당연히 남편이랑은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배신감이 컸는지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았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남편에게 받은 상처나 괴로움이 많이 치유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고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됐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바빠서 얼굴 볼 시간이 없었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친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할 말이 뭔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 화내지 마.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술집 여자랑 바람난 그놈을 네가 왜 만나? 라고 했더니 아빠랑 진지하게 한 번은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으로 찾아간 거야. 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아들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친구 같았던 아빠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아빠가 뭘 하디?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좀 이상했답니다. 뭐가 이상했냐고 다시 물었더니 아빠 집으로 갔거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혼자 사는 집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그 여자랑은 헤어졌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일 나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여자 흔적 같은 건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해서 남편에게 솔직히 말해보라고 정말 이 집에서 그 여자랑 사는 게 맞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면서 아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 여자한테 버림이라도 받았나 보지? 라고 했는데 아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같이 일하는 직원이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대요.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저희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 직원에게 전화했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남편이 직원한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한 게 그 직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직원을 일일이 만나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서로 그 사실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됐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주는 거라고 했답니다.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데 굳이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사는 집에 여자 흔적이 없는 것 같다는 말도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영재 씨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왠지 영재 씨는 제가 모르는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영재 씨가 저를 만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계속해서 약속을 미루려고 했고요.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영재씨가 일하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었는지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영재씨는 10분 후에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저는 영재씨에게 혹시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냐고 물었어요. 영재씨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게 있으면 본인이 진작 말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영재씨 모습이 좀 수상했어요. 저랑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발을 계속 떨었거든요. 저는 영재씨에게 정말 거짓말 못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모르고 있는 진실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재씨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입버릇처럼 영재씨에게 그랬답니다. 더는 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요.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데 자신이 붙잡아두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했대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저를 보내주기로 결심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재씨가 이혼이라도 하게? 재수씨가 그럴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이혼하도록 상황을 만들면 된다고 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고 했답니다. 영재씨는 그 방법이 뭔지 모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바람난 것처럼 꾸몄어 라고 하면서 자세히 말해줬대요. 주변에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모두 돌아다녀서 직원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본인이랑 바람난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했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직원들은 당연히 거절했대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연기해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한 술집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남편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여자였던 겁니다. 제가 일 도와주러 고깃집에 나간 사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한 거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한 거고요. 남편이 그동안 외출한 것도 거짓말로 연기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고요. 어쩐지 이혼할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저에게 다 퍼주고 싶은 사람처럼 위자료를 줬거든요. 남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저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글세방을 겨우 얻어서 산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였죠. 저는 바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물어서 남편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냉정한 말투로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영재씨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애써 외면하면서 그래서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많고 자상한 새 남자 만나서 재혼해. 그게 당신이랑 땡땡이를 위한 길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울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 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다리도 못 쓰고 남성 기능까지 잃어버린 자신이랑 평생 살고 싶냐고 제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억지로 쫓아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남편 집에 찾아가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남편에게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거로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쇠 수리공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질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열쇠 수리공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아들이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싫다고 하는 남편을 끌고 억지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당신 이제 내 곁에서 못 떠나. 내가 평생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지금까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다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게 미안하면 평생 제 옆에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죄를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다시 살림을 합쳤어요. 당연히 다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왠지 남편이랑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열심히 재활훈련을 받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는 스스로 지탱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노력하면 남편이 걸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요즘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아들도 열심히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큰 걸 바라지 않아요. 그저 남편이랑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오랫동안 남아주면 좋겠네요. 그거 하나면 저는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창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은 중학교 때 처음 만나서 37년이란 세월을 함께 보냈죠. 외동 아들이었던 저랑 창식이는 서로에게 친구이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경조사 챙기는 건 물론이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공유했어요. 그런 창식이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각자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연애 전부터 커플끼리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죠. 여름 휴가 때는 같이 여행도 가고요. 저희 부부랑 창식이네 부부가 자주 어울리니까 1살 터울인 아이들도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던 중 창식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동네 맥주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퇴근하자마자 맥주집으로 간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대뜸 같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귀농을 하자고? 후배놈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본인이 2년 전에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단다. 몸은 좀 고된데 마음은 편하대. 창식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같이 시골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그 당시는 친구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귀농하자고 말하는 창식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회사 일보다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농사꾼이었던지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그러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식이에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나서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식이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기어이 재수씨까지 설득해서 귀농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이제는 제 결정만 남은 상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귀농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농사가 자신 없었던 것도 있지만 딸아이 교육 때문이기도 했죠. 저는 창식이랑 다르게 아이 교육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 교육비가 나가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아이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생각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망설이니까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창식이가 묻더라고요. 아이 교육 때문이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한 제 의견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창식이가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친구는 저랑 뭐든지 함께하고 싶었나 봐요. 친구가 그렇게까지 서운한 감정을 내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봤죠. 당신 귀농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귀농이야? 창식이가 같이 농사 지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당신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귀농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 역시 아이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식이에게 최대한 잘 이야기했어요. 이후 창식이는 시골의 집을 알아본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감자 농사를 시작했죠. 이사 가기 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창식이를 보았는데 갑자기 못 보게 되니까 허전하고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대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시골에 내려가서 창식이네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식이 부인, 그러니까 재수씨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되어서 바로 전화했죠. 재수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새벽에 전화하셨던데요? 아, 네. 별일 없어요. 제가 어제 동네 분들이랑 술 한잔 했는데 남편에게 전화하려던 걸 석현 씨한테 했나봐요. 죄송해요. 저는 재수 씨의 대답에 안심하면서 간단하게 안부를 주고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재수 씨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재수 씨가 저에게 또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저희 집 근처인데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아내랑 같이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재수씨가 저 혼자만 나오라고 했어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창식이에 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아내에게는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고 재수씨가 있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저보다 먼저 온 재수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이미 만취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재수씨, 서울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창식이는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 혼자 올라왔어요. 근데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혹시 창식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석현 씨가 생각나서 부른 거예요. 평소에 알고 지냈던 재수씨 모습이랑 조금 다르게 보여서 의아하긴 했어요. 창식이랑 다르게 재수씨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수씨가 갑자기 생각나서 불렀다고 말하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거라 반가웠어요. 그래서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맥주집을 나오자마자 재수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친구 집에 가시는 거예요? 혹시 갈 곳 없으시면 저희 집에 가실래요? 아니에요. 호텔 예약해놨어요. 호텔이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폐를 끼칠 순 없죠. 그런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호텔방에 가서 저랑 술 한잔 더 하실래요? 재수씨의 그 말이 조금 묘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서 헤어지자고 말한 후에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재수씨를 택시 태워서 보냈죠. 그런데 다음날에 재수씨가 저에게 전화해서는 어제는 실례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내랑 창식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재수씨가 창피해서 그러는 줄 알고 알겠다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참으로 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놓고 호텔에 가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말했는데도 저는 전혀 재수씨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예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여름 때 휴가를 창식이 부부가 있는 시골로 갔어요. 다 같이 바다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었는데 이틀째까지도 재수씨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째부터 재수씨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선 제가 그날 점심 식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혼자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고 있었는데 재수씨가 들어오더니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전혀 없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수씨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겠다고 하면서 제 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히 의식이 됐지만 재수씨가 일부러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표현하면 재수씨가 당황해할 것 같아서 은근슬쩍 몸을 틀었죠. 그런데도 재수씨는 계속해서 제 등에 자신의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재수씨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희 딸아이랑 창식이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창식이 아들이 저를 부르면서 요즘 고민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벌써 고민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이 뭐냐고 물었어요. 고민이 뭐냐면요. 요즘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워서 고민이에요.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운다고? 네, 아빠는 예전처럼 상냥하게 말해요. 그리고 잘해줘요. 근데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가 어떻게 이상한데? 엄마는 아빠한테 짜증을 자주 내요. 화도 많이 내고요. 그것 때문에 아빠도 화나서 엄마랑 싸워요. 창식이 아들 말을 듣고 나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창식이랑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싸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까 너희 아들이 그러더라. 요즘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운다고. 걱정이 많아 보이던데. 아, 정말? 아이는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다 티가 나나 보네. 요즘 재수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좀 예민한 것 같아. 아무래도 감자 농사가 많이 힘든가 봐. 저는 그렇게 말하는 창식이에게 재수씨에게 좀 더 잘해주라고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아내를 챙겨줘야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창식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창식이랑 1시간 정도 더 대화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죠. 그런데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까 재수씨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전화해도 되냐고 묻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로 재수씨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잠깐 할 말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각이요? 지금 새벽이에요, 재수씨. 급한 일이에요. 감자 보관하는 지하실 아시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오세요. 재수씨는 그렇게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고 저는 고민하다가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외투를 챙겨 입고 재수씨가 말한 지하실로 향했죠. 비탈진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실에 도착했더니 문이 조금 열려있더라고요. 제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니 재수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 말이 뭔가요? 중요한 말이에요? 석현씨는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를 여자로서 어떻게 보셨냐고요. 재수씨,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재수씨가 저를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죠. 저 사실 예전부터 석현씨 좋아하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 알고 마음 접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의 품에 안긴 재수씨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재수씨는 계속 저를 안으면서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친구 아내가 새벽에 지하실로 날 불러내 대놓고 유혹하다니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얼떨떨했죠. 그런데 재수씨는 아예 작정했다는 듯이 저를 그윽하게 보더니 자신의 치마를 천천히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자 딸아이의 아빠예요. 창식이의 절친이고요. 그래서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재수씨에게 그만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도 재수씨가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정했다는 듯이 들춰낸 재수씨의 치마 속 물건을 본 순간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씨가 치마 속에다가 아주 작은 녹음기를 숨겨놨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치마 안쪽에다가 녹음기를 붙여놨죠. 저는 그때 재수씨가 파놓은 함정이란 것을 깨닫고 그대로 도망친 거예요. 왜 그런 함정을 팠는지는 몰랐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지하실에서 올라온 저는 바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잠시 후에 재수씨가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한 10통은 넘게 했죠. 그런데도 제가 받지 않으니까 체념했는지 더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도저히 창식이랑 재수씨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핑계대고 아침 식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창식이가 걱정이 됐는지 죽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많이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창식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조금 쉬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정신이 조금 맑아지면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창식이랑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결심도 섰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재수씨랑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재수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고 싶었고요. 그래서 재수씨를 그 지하실로 다시 불러냈어요. 새벽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 재수씨가 치마 속에다가 녹음기 숨겨놓은 거 다 알아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꾸미신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믿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 말에 재수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당황했죠. 울고 싶은 건 저인데 말이에요. 지금 왜 우는 거예요? 울고 싶은 건 저라고요. 그런 끔찍한 짓을 해놓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설마 억울해서 지금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우는 건데요? 제 물음에 재수씨는 저에게 미안해서 우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이 남편 때문에 잠시 미친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창식이 때문이냐고 새벽에 한 행동과 창식이가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수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관이 있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창식이가 도대체 왜요?
석현 씨랑 저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 속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랑 석현 씨 와이프에게 속고 있던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제 다그침에 재수 씨는 눈물을 떨고만 말했습니다. 귀농을 위해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한 달 후쯤이었대요. 그날 아주 우연히 창식이 휴대폰을 받다가 저희 아내랑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글쎄 아내가 창식이에게 보고 싶다고 문자했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식이가 답장으로 본인도 많이 보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답니다. 창식이랑 저희 아내가 정말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영씨가 그러더군요. 그냥 차라리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하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재수씨는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창식이 휴대폰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죠. 저희 아내랑 창식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요. 그런데 사진 수위가 꽤 높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진이냐고 물었더니 재수씨가 직접 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증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재수씨 말대로 꽤 수위가 높은 사진이더군요.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수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두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고 있었던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창식이랑 저희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에게 접근한 거라고요. 결국 재수씨는 복수심 때문에 저를 유혹한 거예요. 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후에 그 증거를 녹음기에 담아서 창식이와 아내에게 보내면 두 사람이 상처받을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재수씨가 잘못 걸었다고 하면서 술 먹고 새벽에 저에게 전화한 것도, 저를 따로 술집으로 부르고 호텔방에서 한 잔 더 하자고 한 것도 모두 유혹하려고 한 거였어요. 당연히 요리하는 제 등에 가슴을 밀착시킨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였죠. 그제야 재수씨가 저에게 한 행동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창식씨 아들이 저에게 해준 말도 이해됐습니다. 재수씨가 자꾸 창식이에게 신경질을 부린다고 말한 거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아빠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걸로 보였겠죠. 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한 재수씨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복수심 때문에 이용하려고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수씨에게 화를 내면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말했어야 했다고 했어요. 사실을 말했으면 진작에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재수씨가 울면서 제 말이 맞다고, 그동안 말하지 않아서 미안했다고 했죠. 저 또한 이 사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나와 바로 창식이네 집으로 갔죠. 제가 그동안 지냈던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내랑 딸아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우선 아내에게 오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집에 가지 않겠다니? 무슨 일 있어? 할 말 있으니까 잠시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후에 딸아이에게 창식이 아들이랑 앞집 할머니네 놀러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저희가 창식이네에서 지내는 동안 앞집 할머님이 아이들을 잘 챙겨주셨거든요. 제 말에 딸아이는 좋아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니 창식이 아들을 데리고 앞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창식에게도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했어요.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창식이랑 아내가 마당으로 나와서 걱정스럽게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무슨 할 말인지 물었어요. 제가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재수씨도 집으로 오더군요. 저는 재수씨까지 모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창식이랑 아내에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니? 말 그대로야. 나랑 재수씨에게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있으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해. 그 말을 들은 저는 재수씨에게 아까 저에게 보여준 사진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수씨가 머뭇거리면서 행동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재수씨에게 언제까지 당하고 살 거냐고 이 자리에서 다 밝히고 결판을 내자고 말했죠. 그러자 재수씨가 용기가 났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창식이와 아내에게 증거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적나라한 사진을 보자마자 아내는 비명을 내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옆에 서 있던 창식이를 쳐다봤죠. 창식이 역시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봤어요. 그러면서 대체 이런 사진을 어디서 구한 거냐고 물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재수씨가 당신 휴대전화에서 구한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내랑 주고받은 문자도 이미 오래전에 확인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창식이가 아주 뻔뻔스럽게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재수씨 말이 다 거짓말이랍니다. 석현아, 나 믿지? 저 사진 사실 아니야. 다 우리 와이프가 조작한 거야. 재수씨가 조작한 거라고? 도대체 왜? 사실 저 사람이 예전부터 의부증이 심했어. 나는 그래도 와이프니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재수씨가 너랑 우리 아내랑 주고받은 문자도 다 봤다고 했어. 당연히 그것도 꾸미는 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창식이는 그렇게 잘못을 빌기는커녕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댔죠.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창식이에게 그럼 증거 사진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움찔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저는 꼭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생각해? 내가 기어이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검증받아야겠어? 내가 말하면 당신은 믿어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생각은 있어? 좋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줄게.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해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런 아내에게 다시 한번 제발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군요. 재수씨가 보여준 사진은 진짜라고요. 그러자 창식이가 이리저리 날뛰면서 절대 아니라고 조작된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창식이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더는 숨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제야 창식이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와 재수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창식이에게 두 사람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 물었더니 아마 2년 정도 됐을 거야.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부부끼리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운 거라고? 사실 와이프랑 부부싸움할 때 소영씨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어. 그럴 때마다 소영씨가 많이 위로해줬고. 그러던 중 또 하루 재수씨랑 싸우고 나서 위로를 받으려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창식이랑 아내가 저랑 재수씨 모르게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러다가 하룻밤 같이 보내게 됐고요. 그게 도대체 언제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친구랑 찜질방에서 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창식이랑 있었던 거라고요. 아내가 그리 말하니까 그제야 기억이 났죠. 진실을 모두 들은 재수씨는 창식이를 마구잡이로 때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어요. 당신만 믿고 이 먼 시골까지 내려온 자신을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창식이가 울면서 재수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죠. 시골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저희 아내를 정리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대로 가면 영영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같이 시골로 내려가자고 말한 거래요. 심지어 아내에게도 전화해서 같이 귀농하자고 했답니다. 근데 소영씨가 너한테 이미 들었다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 나는 그때 소영씨가 우리 관계를 정리하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체념한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정리한 거야? 제 말에 창식이는 고개를 내저으면서 정리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것은 창식이가 그리 말하면서 재수씨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한 점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오늘부로 저희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창식이에게 막 화를 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진실을 말한 것은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창식이랑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식이가 자신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화를 낸 거죠. 창식이는 울며 소리치는 제 아내에게 자기는 애초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재수씨를 붙들고 오는 창식이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늘부로 우리 우정은 여기까지야.
다시는 죽을 때까지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석현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솔직히 창식이가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표정은 전혀 미안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창식이가 울면서 재수씨에게 빌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재수씨는 바로 소송 준비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죠. 저는 재수씨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는지 순순히 그러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렇게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우정을 쌓았던 친구와도 끝냈죠. 저희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제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줬어요. 딸아이 양육권도 저에게 줬죠. 창식이와 재수씨는 소송 끝에 8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수씨는 아내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많은 위자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수씨는 이혼하고 나서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 후에 집을 이사했어요. 그리고 현재 딸아이랑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신 저희 어머니가 딸아이를 봐주고 있죠. 이혼 후에는 아내와 연락을 끊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내가 너무 매정하다고 말하세요. 어떻게 자식 안부조차 묻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저도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에요. 본인 잘못으로 양육권을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라면 딸아이 안부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후에 연락 한 번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여자랑 지금까지 살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저 저희 딸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로지 딸아이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겁이 나지만 바보같이 웅크린 채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희 딸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이른을 바라보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씩 되짚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젊을 적엔 새삼을 좀 모르고 나리처럼 날뛰며 산 것 같아요. 직장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하루살이처럼 살았죠. 집안 어른들은 결혼했어도 제가 철이 안 날까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걱정은 쓸모없는 걱정이었죠. 왜냐하면 20대의 저는 결혼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같이 자란 친구들이 하나씩 장가를 가도 가는가 보다 했지 부럽거나 조바심이 나는 마음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한 여자를 만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여자가 제 첫사랑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 아가씨는 당시 22살에 한참 예쁠 나이였죠. 제가 사는 동네로 그 아가씨가 이사오고 지나는 길에 본 것이 어느새 사랑의 감정으로 커지고 말았네요.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평생 여자라곤 모르던 놈이 짝사랑을 시작하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완전 무대뽀였네요. 저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가씨 집으로 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덕용이라고 합니다. 댁의 따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께 대문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들고 간 꽃을 받아들고는 네, 전달해 드리지요. 이러고는 쿵 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아가씨의 아버님이 엄하신 분이구나 생각하며 저 때문에 괜히 혼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차까지 출동하며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아가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교제를 하고 싶다니 어쩌니 한 것이고 평소 폭력을 일삼던 그 아가씨의 남편은 온 동네가 시끄럽게 집안을 때려부순 겁니다. 당시에 그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요새처럼 처벌을 받거나 그런 일이 드물었어요. 집안일이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결국 그 일로 그 집 여자가 늙은 아저씨와 산다고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숨어 다니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찾아가 오해라도 풀고 싶었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찾아갈 수도 없었네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사랑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몇 년간 혼자서 그 여자에 대한 짝사랑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잦아질 때쯤 그 여자의 늙은 남편이 병이 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여자가 저희 대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도와서 그 남편의 장례 치르는 것까지 도와주었죠. 그리고 그 일이 인연이 되어 저희는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선 이 일로 저희 부부를 두고 뒷말을 엄청 만들어내더군요. 결국 저희는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터를 잡은 곳이 현재까지 제가 살고 있는 전라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처음 연고도 전혀 없는 도시에 터를 잡고 살려고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하더군요. 이미 말씀드렸듯 그때까지 저는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느라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강해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되며 저는 젊을 적 방랑벽을 뜯어고치고 공장에 들어가 아주 성실하게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오손도손 살았네요. 그러다 제가 32이 되던 해에는 예쁜 딸까지 얻으며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때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아내는 예쁜 외모와 달리 수수한 차림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어느 날인가 젖먹이 아이를 두고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새들어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랍이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바람이 났더군요. 동네에는 이미 아내와 그 호랍이에 대한 얘기가 꽤나 퍼져 있었는데 멍청하게 저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젖먹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또다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업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누가 애 업고 다니는 남자에게 일을 주겠습니까? 한동안은 딸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저버리고 나왔는데 이제와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돌아가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아이와 저 둘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별별 생각을 다 했네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까? 아니면 애를 들쳐업고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집주인 아주머니가 일거리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시장 과일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건데 그 집 부부가 중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애를 아주 예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사정을 듣더니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는 것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일단 저는 반신반의하며 과일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많으신 사장님 부부는 듣던 대로 좋은 분들 같았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를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날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 다른 곳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장님 내외가 제 딸을 마치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셨기에 더욱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애비로서 제 부족한 부분을 사장님과 사모님이 채워주셨거든요. 때마다 딸아이를 놀이공원이며 견학 같은 것도 데려가 주시면서 아무튼 정말 친자식이 있었다고 해도 저것보다 잘할 수 없다 싶을 만큼 잘해주셨어요. 물론 딸아이도 두 분이 워낙 예뻐해 주시니 저보다 두 분을 더 잘 따랐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가끔 저에게 농담처럼 딸아이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실 정도였죠. 돈이 없어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날에는 정말 사장님 부부에게 딸을 잘 키워달라고 입양 보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아이가 엄마 없이 크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라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빚을 지면서까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아이를 아나무인으로 키운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8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한 딸은 적응을 잘 못하더군요. 가만 보니 저와 사장님 내외가 매번 오냐오냐 해준 데 비해 학교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아이도 상황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가 와서 아이가 반아이들과 자꾸 부딪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입니다. 지영이 아버님 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지영이가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이랑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아직 1학년이라 적응하는 게 좀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영이가 반 아이들을 자꾸 괴롭혀서 다른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집에서 지영이한테 같은 반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고 따로 교육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영이가 외동으로 자라서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양보와 협동, 그런 부분을 지금 익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나이 때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딸아이 담임에게는 죄송하다, 교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끊었지만 여전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든 일이 있었죠.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는 사장님 내외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이런저런 가게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배달 일이 많지 않아서 저도 가게에 앉아서 아이와 사장님 내외분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사장님과 사모님은 딸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배웠다고 동요를 불러주자 그 모습에 껌뻑 넘어가시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7년이 넘는 세월을 제 딸과 함께 지내셨으니 자식이나 손주처럼 여기는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아이의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어도 그렇지 노래를 부르다가 사장님이 잠깐 한눈을 팔자 딸아이가 사장님 머리를 아주 세게 3번이나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사모님은 그 모습에도 귀엽다고 껄껄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딸아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너 학교에서도 너 마음대로 안 되면 친구들한테 이러니? 아이고 이씨,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애한테 화를 내나? 이리 와 지영아. 사모님은 오히려 딸아이를 감싸주며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딸아이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사장님 부부만 따랐네요. 결국 그 후로 4년은 딸아이 교육 문제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딸아이는 밤이고 낮이고 가게로 달려갔고 그러면 사장님과 사모님은 아이를 달래주시려 뭐든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더욱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4학년이 되던 해에 갑자기 사모님이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말기라 치료 방법도 없어서 다 정리하고 공기 좋은 시골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일하며 모아둔 돈으로 사장님께 가게를 싼 가격에 인수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딸아이는 저와 둘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석을 받아줄 사장님과 사모님이 없어서인지 딸아이의 성격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치고 때리고 하던 아이가 딱히 뭘 해달라는 것도 없고 조용히 자기 일만 알아서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딸에게 잔소리할 일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저도 여자를 한 명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또 첫 번째 결혼의 실패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 저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몇 번이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던 지인의 권유로 선을 보게 되었네요. 상대방 여자분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서두르기보다는 편하게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인연은 저의 2번째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는 첫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은 후 계속되는 남편과 시댁의 구박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시댁에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 후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해요. 아내는 저와 함께 살던 몇 년 동안 아들 얘기를 몇 번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 딸아이를 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알 수 있었죠. 아내는 밤낮으로 딸을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겨울이면 뜨개질로 목도리며 털모자, 장갑, 스웨터를 딸에게 떠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겨울을 함께 나눈 동안 딸이 아내가 떠준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은 없네요. 딸은 딱히 내색은 안 하지만 아내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부딪히는 것도 없이 그냥 저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바람이야 아내와 딸이 한 가족처럼 지내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았지만 그건 제 욕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로 인해서 생판 남인 사람과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희생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다 그 사람을 좋아해라 마라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냥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것 하나로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아내도 그 부분에선 저와 마찬가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됐지만 아내 입장에선 딸에게 아빠를 뺏은 것만 같았나 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내는 더욱 딸에게 잘해서 인정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혼 후 아내와 저는 함께 과일 가게를 꾸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복이 많은 여자였는지 가게도 장사가 잘 돼서 확장하였네요. 그리고 또 아내 덕에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던 부모님과도 다시 왕래를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내에게 고마운 게 참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아내는 원래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게가 쉬는 날이면 항상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또 시간이 안 날 때는 뒷산이라도 다녀올 만큼 산을 좋아했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배달 일을 하도 오래 해서 힘들게 걷는 건 영 싫더군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아내를 매번 혼자 보냈네요. 이제와 후회하면 뭘 어쩌나 싶으면서도 시간을 돌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등산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평소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죠. 자고 있는 제게 아침밥 해뒀으니 거르지 말고 챙겨 먹으라던 잔소리까지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국이랑 찌개 끓여뒀으니까 데워서 먹어요. 냉장고에 반찬도 있으니까 꺼내 먹고요. 저번처럼 귀찮다고 대충 라면 먹지 말아요. 아휴, 등산 한번 가려면 도대체 애 혼자 두고 가는 기분이니 제발 걱정 좀 시키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쉬고 있어요. 내 걱정 말고 당신이나 조심해서 다녀와요. 올 때 저번에 사온 파전 맛있던데 그거나 좀 사오던가요. 파전 먹고 싶어요? 다녀오면서 파랑 조개살 사와서 맛있게 부쳐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는 직접 구워서 바로 먹는 게 맛있죠. 아내는 그렇게 저녁에 파전을 구워준다는 약속까지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내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 후로 아내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고라도 난 거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등산에서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사히 산 아래로 내려와 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하루가 지나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진 않았어요. 결국 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네요. 제 노력에도 아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것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만 알더라도 속 시원하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한참 대입 준비를 하던 딸이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도 빼먹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빠, 나 아까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아줌마 봤어. 이 애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건데 그 아줌마 아저씨 한 명이랑 팔짱 끼고 가더라. 내가 뛰어가서 말 걸었는데 날 무슨 벌레 보듯이 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 찾지 마. 보나마나 바람나서 아빠 버리고 도망간 거야. 거기가 어디니? 아줌마 봤다는 데가 어디야?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작 3년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그동안 제가 보아온 아내는 절대 불륜을 저지를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두둔하는 제가 한심해 보였겠죠. 아빠, 왜 이렇게 한심하게 굴어? 그 아줌마가 뭐가 대수라고 한 달 내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나 다음 달이면 수능이야.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아빠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까?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빠 때문에 도대체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딸아이가 울분을 쏟아내듯 하는 말에 제가 얼마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깨달았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의구심이며 미움, 그리고 남아있던 미련까지 전부 제 속에 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두고 제 옆에 있는 딸아이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죠. 그렇게 딸과 저는 둘이서 사는 것에 다시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해에 딸은 시험 성적이 좋아서 저희 지역에선 꽤 알아주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는 학교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교사가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선생을 시작한 곳이 사립고였는데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되었어요.
듣자하니 사립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재량으로 선생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딸도 학교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부분이 있는지 부쩍 가난을 탓하더군요. 대부분의 말들은 아이가 힘들어서 투정 부리나 보다 생각하며 참을 수 있었지만 꽤 상처로 남은 말들도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 아저씨가 나 키워준다고 했을 때 보냈어야 했어. 아저씨랑 아줌마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아저씨랑 아줌마 밑에서 자라기만 했어도 이렇게 출세길 막힌 구질구질한 집에서 살지도 않았어. 봐, 아빠가 얼마나 무능력하면 만나는 여자마다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겠어?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 짜증나. 그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며칠씩 이유도 없이 불러도 대꾸도 안 하는 그런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저도 조금씩 지쳐가더군요. 자식 일에 제 마음이 그리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새 딸아이에 대한 애정이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아이와 한 집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평생 조금씩 모아 마련한 집을 딸에게 살라고 주고 저는 과일 가게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사는데 이것저것 불편함은 많았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하더군요. 가게와 집은 지척에 있었지만 딸과 저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서로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전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해왔더군요. 아빠,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우리 집 사정 자세히는 얘기 안 했고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만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그 사람 인사하러 올 테니까 아빠도 시간 좀 내줘요. 그리고 가게 쪽방에서 사니 뭐 어쩌니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알았죠? 그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구질구질하게 굴다가 이 결혼 잘못되면 저 아빠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런데 딸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도 화가 나서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할 거 이 애비도 죽었다고 하고 둘만 시골리지 못하러 난 살았다고 했냐? 아빠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으면 죽었다고 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니까 그만하세요. 해준 거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나와서 조용히만 있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딸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딸아이가 저렇게 되었는지 한참을 땅을 치며 울었네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전부 제가 그렇게 만든 것이겠죠. 저는 얼마 뒤 딸아이가 만난다는 남자를 소개받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사실 딸아이 행실이 워낙 삐뚤어져 있었기에 남자친구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본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아주 올바른 청년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거기다 예의도 바르고 딸아이를 아껴주는 모습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지영이 남자친구 이민욱이라고 합니다. 지영이가 아버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빠가 나 어릴 때 업고 배달일 하시면서 그렇게 키웠어. 그죠 아빠? 딸은 어릴 적에 제가 배달일을 하는 게 창피하다고 학교도 못 오게 하던 아이였어요. 심지어 언제였는지 저를 대신해 사장님을 아빠라고 학교로 부른 적도 있었죠. 그랬던 딸아이는 남자가 퍽이나 좋은지 저렇게 꾸며대더군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 청년이 아까워도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가 제 딸아이의 모습을 안다면 얼마나 분통 터질까 싶었네요. 제가 한참 청년의 바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청년이 자신이 자란 가정사를 얘기해 주더군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부끄럽지만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겨우 친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친어머니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많지 않지만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어요. 현재는 아버지 쪽 가족들과는 여러 일을 겪으며 더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친어머니는 미국에 계시다가 얼마 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때 딸아이가 말을 툭 자르며 끼어들더군요. 아, 아빠, 좀 이따 어머님께서도 여기 오실 거예요. 괜찮죠? 자기, 아버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요새 바쁘셔서 아직 지영이랑 인사를 못 시켜드렸거든요. 다른 날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같이 뵙는 걸로 했는데 미리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닐세, 자네가 미안할 게 뭐 있나? 그나저나 옷이라도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구먼. 갑작스럽게 안싸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자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왔을 때 저와 딸아이는 귀신을 본 것 마냥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사돈이라고 나온 여자는 17년 전 등산을 갔다가 영원히 제 앞에서 사라진 제 전처였어요. 그런데 놀라긴 그 여자도 매한가지였어요. 아니, 당신이랑 지영이가... 전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아들의 물음에 전처는 겨우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본인이 저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떠났음에도 어딘가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저와 딸아이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팔을 잡아끌며 말했습니다. 상종 못할 집안이다. 내가 아무리 너한테 애미로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집이랑 얽히는 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만 가자. 청년은 얼떨결에 끌려나가며 저희 부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전처의 태도가 의아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딸아이를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제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저는 전처의 뒤를 쫓았습니다. 17년 전에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금 또 그냥 가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희 집안이 상종 못할 집안이라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저를 쫓아 나온 딸아이는 전처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까? 아줌마, 그땐 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민욱씨 없이는 도저히 못 살아요. 아줌마, 나 한 번만 살려줘, 응?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전처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서 그랬다고? 그건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네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니? 가만 보니 너희 아빠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지영이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너에게 못 준다. 전처는 매달리는 딸아이를 뿌리치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딸아이는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울며불며 떼를 쓰더군요. 아빠가 전화해서 좀 말해봐. 아빠 말은 들을 거야. 응? 우선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야겠다. 지영이 너 아줌마 실종되고 한 달 뒤에 나한테 아줌마가 웬 남자와 함께 가는 걸 봤다고 했지? 그건 사실이었냐? 딸은 제 말에 매섭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다고 해. 아빠가 뭔데 지금 말을 돌리고 있어? 더러워서. 이럴 거면 왜 나왔어? 해준 거라곤 짓불도 없는 주제. 어차피 아빠가 안 도와줘도 이 결혼은 하게 돼 있어. 나 임신했다고 거짓말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 네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야? 상관하지 마. 어차피 아빠 다신 안 봐. 꼴도 보기 싫어. 결국 다 아빠 때문에 이 지경 된 거잖아. 저는 딸이 어느새 괴물로 자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이대로 모른 척한다면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저찌 딸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그 엄마, 제 전처였던 여자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전처는 고맙게도 저를 만나주었어요. 저는 전처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얘기해주세요. 전처는 이미 이야기를 해주려고 결심해서 나온 듯 차분히 17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 시장에서 파전 재료를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곳에서 지영이를 마주쳤어요. 한참 입시 준비 중인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와 있으니 이상해서 물었죠. 근데 지영이가 아빠 손님이 와서 나왔다더군요. 그러면서 머뭇거리더니 당신 첫 번째 부인 지영이의 친모가 와 있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또 그러면서 저 몰래 당신이 계속해서 전처를 만나고 있었다고 저에게 자기 엄마의 자리를 빼앗지 말고 떠나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절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영이 학교 앞으로 찾아갔네요. 당신을 찾아갔다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까봐 아이에게 간 거였는데 그런데 지영이가 당신이 전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저를 찾는 이유는 그저 불륜 상대를 찾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다시는 당신과 지영이를 찾지 않겠다 맹세했어요. 어차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한 건 덮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말했다시피 제 아들이 지영이와 맺어지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도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끝까지 이럴 수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당신이 결혼시킨다 하더라도 제가 반대했을 겁니다. 물론 제 딸아이야 제가 반대하는 건 상관도 하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딸아이가 결혼을 반대하면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신 아들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절대 허락해주지 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난 세월 잊고 잘 지내주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내내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그렇게 저는 17년 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딸은 남자가 냉정하게 돌아서자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이 딸아이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까지 알려지며 교사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딸은 모든 것을 제 탓이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찾아와 악다구니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하늘에서 맺어준 그 귀한 인연을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가게를 정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이에요. 다만 부모로서 마지막 바람은 딸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는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 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밤에 함께 잠들고 자식이라는 예쁜 결실을 맺기까지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언제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큼 가장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이런 생각은 남편을 갑갑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레미콘 기사였는데 직업 특성상 일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한번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은 짧게는 며칠이 걸리고 길게는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계속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와 남편이 떨어져 지내는 것이 부럽다면서 복받은 줄 알라고 맨날 붙어 있으면 서로 짜증나고 화낼 일만 생기고 좋지 않다면서 부부는 가끔 봐야 더 애틋한 거라고들 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더 그러했죠. 애 낳고 나면은 더 감성적이고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인 나와 눈을 맞추고 옹알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남편 없이 혼자 애를 보는 제 모습이 자꾸만 외롭게 느껴지고 속상해졌죠. 그렇게 제가 우울해하니까 친정엄마는 가끔 오셔서 아이 기저귀도 빨아주시고 제가 애 보느라 밥도 못 먹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밑반찬도 해주시고 가곤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친정엄마가 오시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박서방은 늦는가 보다 하시면서 남편의 안부를 물으셨는데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없다 보니 집에 오기는 하냐는 둥, 너희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냐는 둥, 남자 혼자 두면은 바람난다는 둥, 남편 관리 잘 하라는 둥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라는 말로 둘러대곤 했지만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저마저도 보채고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는 그 아쉬움이 남편을 향한 분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 기어다니며 방 안을 누비는 모습,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감격스러운 듯 아장아장 걷는 모습, 혼자 바닥에 앉을 때 엉덩방아를 찧을까봐 조마조마하다 털썩 안고 마는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남편의 옆에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전 아빠의 사랑을 별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아이에게는 아빠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도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아이도 아빠라는 존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서 옆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크게 다툰 적도 있었지요. 아이가 6살 때 남편이 대전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서 대전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기에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대전에 도착해서 짠 하고 나타나면 환한 웃음으로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겠지 하는 생각에 혼자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한없이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며 그렇게 대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일하는 중이어서 그런지 남편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역 앞 공터에서 놀면서 틈틈이 전화를 걸었어요. 봄 날씨라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밖에 있다 보니 아이가 추워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야 하나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드디어 통화가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남편은 역으로 와 주었죠. 아이가 두 팔 벌려 아빠를 반겨주고 있는데 남편은 만나자마자 우리를 안아주기는커녕 저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여기 고생스럽게 못하러 와. 내가 밖에서 놀러 다니는 줄 알아? 당신이랑 애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하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며 돌려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왔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는데 그만 눈물이 터져나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며 눈치 보고 있을 딸 생각이라도 참아야지 싶었습니다. 남편은 공사하러 다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와 딸은 딱히 있을 곳이 없으니 공사장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있으라고 했어요. 컨테이너 안에 아주 조그마한 창문으로 딸아이에게 아빠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포크레인도 있고 트럭의 레미콘에 중장비 차들이 많으니 아이는 호기심을 갖고 관찰했고 레미콘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왔다 싶으면 손을 흔들었어요. 일을 마친 남편은 저녁을 먹은 후 올라가라고 했지만 전 고집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버럭하며 당신이 여기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민폐만 끼쳤잖아. 당신이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우린 밖에서 보고 있어도 괜찮았어. 밖에서 있겠다고? 당신 도대체 누굴 위해 온 거야? 애한테는 그 모래먼지 다 마시게 할 작정이었어? 나한테는 신경 쓰여서 일 방해하려고 했던 거고? 라며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건지 서운한 마음에 눈물만 나더군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여간방을 잡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야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안아주었습니다.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은 그마저도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재우다가 함께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 나누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버린 것에 아쉽기도 했지만 아이와 남편이 안고 자는 모습을 보며 그래, 이 모습이 보고 싶어서 온 거잖아? 하며 금방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해가 뜨기 전에 나갔습니다. 꾸깃한 지폐 몇 장에 쪽지 하나 남겨놓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디로 출장 가는지 얼마나 있다가 오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매번 물어보며 싸우고 싶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많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나한테 잘 안 와도 좋고 연락이 뜸해도 좋으니 날이 추울 땐 덜 추운 곳에서 일했으면 날이 더운 날엔 덜 뜨거운 곳에서 일했으면 위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크고 나면은 저도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같이 살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소리 말라고 화를 내더니 이윽고 그런 걱정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일이 많은 달에는 시부모님이 자주 오셔서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챙겨와 주셨고 시아버지는 전구 하나 제대로 갈 줄 모르는 저를 위해서 전구도 갈아주시고 고장난 물건도 수리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덕에 많은 힘이 되었지만은 시댁 식구들한테 고마운 만큼 남편이 더 보고 싶고 애틋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일이 생겨 당분간은 못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별일은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저 역시 남편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다 보니 어느덧 제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죠. 부부가 살면서 몇 번의 권태기가 온다더니 이게 바로 그 시기인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돈을 보내오는 금액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보내오는 날짜를 미루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많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규칙적이지 않은 일이라 그러려니 해왔지만은 근래에 눈에 띄게 달라진 남편의 행동에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달라진 점은 또 있었습니다. 월급 봉투 안 손바닥만한 종이에 항상 메모를 남기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짤막한 메모도 보이지 않자 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아무런 합의 없이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어요. 딸아이의 발표회, 운동회, 생일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남편이었는데 약속을 미루고 변명하고 변해가는 남편의 행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미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제 마음도 달라져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갑갑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딸의 생일에 저는 울분을 터뜨리고야 말았죠. 아침부터 낮까지 종일 소식도 없다가 저녁에 전화해서는 아이를 바꿔달라고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급하게 일이 잡혀서 못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아빠가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엉엉 울며 떼를 썼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저는 화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바빠서 못 온다잖아. 왜 자꾸 떼를 쓰고 그래? 아빠가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아이를 야단치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아이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남편에게 마지막 엄포를 놓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대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졸업식만큼은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졸업식은 부모가 다 참석하는데 혼자 아빠 없이 있을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건 제가 참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딸의 졸업식 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참, 일이 늦게 끝나면 못 올 수 있다고 미리 말했었는데 엄마가 깜빡했네. 그렇게 저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여자가 생긴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바람이 났길래 부인도 딸도 내팽개치고 정신이 팔려 있을지 상상을 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에게서 온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마지막 월급이라고 글씨가 써 있고요. 봉투를 열어본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돈과 함께 들어있는 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에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일단은 배신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남편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저는 남편의 회사부터 찾아갔어요.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이혼을 해주던지 말던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생긴 거라면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갑자기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남편의 회사에 도착한 저는 회사 직원에게 제 감정을 티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죠.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시냐며 너무 남편만 일 시키는 거 아니냐며 농담조로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만둔 지 한참 됐는데 모르셨어요? 왜 그만둬요? 언제요? 그때 사고 이후로 그만두셨거든요. 사고요? 사고가 났다는 말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 단단히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아니라 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내인 나에게 말하기 꺼리는 사고라고 생각하니 온갖 상상을 하게 되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직원에게 전해받은 것이라곤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힌 주소가 전부였어요. 주소지를 찾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매우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사고가 났다면 보호자인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야 하는 건 아닌지, 시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계신 건지, 모두 다 나만 바보로 만들어놨다는 생각에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로 허름한 방앗간이었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닌데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삐거덕거리는 나무바닥이 걸을 때마다 인기척을 내어 스산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앗간 구석구석을 살피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다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그 순간 다락방에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남편은 목발을 허집어 뒤로 주춤하며 넘어졌고 한쪽 바지가 나풀거렸어요. 그런데 그 나풀거리는 바지 안에서 남편의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다리는 바로 다락방 한구석 상자 안에 있던 남편의 의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그동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빈 바지가랑이만 매만지며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남편 역시도 한참을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는 어렵사리 입을 뗐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은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해주더군요. 남편이 하는 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매달 일정한 수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달라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아이가 보고 싶어도 잠깐 얼굴을 보기 위해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면은 들어가는 차비와 시간으로 인해서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푼돈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그리고 좀 더 나아질 미래를 위해서 참으면서 본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께 부탁하여 저를 잘 좀 봐달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떨어져 있을수록 남편은 자신의 빈자리를 돈으로나마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자랄수록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마음이기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을 다녔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가 찾아간 이후부터는 직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다고 했어요. 레미콘 기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옮겨 다니지 않을 직업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가게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떡볶이 장사라도 하며 새지 알콩달콩 소소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꿈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잔업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이 나서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휴무도 바꿔주며 대신 일을 잡는 날이 많았다고 했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틈틈이 쉬어가며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남편의 몸에는 결국 무리가 왔고, 몸살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가며 일을 하다 보니 잠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을 타고 새벽에 이동하는 일이 잦았기에 하는 수 없이 졸음을 참아가며 운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든 몇 초 사이에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가 전복되어서 앞차선, 옆 차선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으며 그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어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남편의 잘못이니 산재로 처리될 수 없다고 하고,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차량들의 수리비와 병원비, 위자료 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결국 치료가 늦어졌고 남편은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상태로 가족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혼서를 내민 거고요. 저는 뭐 하면서 사느라고 그런 큰 사고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지, 왜 그동안 남편의 이런 어려움을 미리 헤아리지 못했는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이혼서를 작성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도 모른 채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남편을 어디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나머지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저희 집은 다시 세 식구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보험이 있었기에 보험금으로 먼저 남편의 다리를 치료하고 재활 치료도 했습니다. 전에는 목발과 의족을 함께 사용했었는데 이젠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의족도 맞춰주었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저 역시도 남편과의 소나기에 잠시 마음이 아렸지만 남편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묵었던 그 삐거덕거리던 방앗간 근처로요. 남편을 잠시나마 편안하게 묵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회사 동료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그 방앗간에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 소망하던 떡볶이 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방앗간 옆으로 이사온 이유도 그 때문이죠. 갓 지은 뜨끈한 쌀떡으로 만든 떡볶이 집을 열었습니다. 허름한 방앗간이지만 가래떡의 맛은 어떤 고급 떡집보다도 일품이었거든요. 아직 가게라고 부를 만큼 크지도 않고 그냥 조그마한 트럭에 떡볶이와 소소한 간식거리를 파는 게 전부지만 그 와중에도 시행착오가 많았네요.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에 말 수 없는 남자와 메뉴부터 재료 선정하고 맛을 보고 양을 정하기까지 투닥거리고 중학생이 된 딸은 이제 제법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서 중재도 하고 냉정하게 맛과 서비스를 평가해 주기도 하고요. 많았던 시행착오 덕분에 웃고 떠들고 요즘은 정말이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시지를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툼한 가래떡을 쓱쓱 썰어서 매콤한 고추장 양념 속에 퐁당 빠뜨리고 달콤한 설탕 물려 섞어내어서 하나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떡볶이처럼 우리 부부도 매콤한 길을 걸어온 만큼 이제 달콤함을 보태어서 진정한 삶의 맛을 내는 가족이 되려 합니다. 이제야 부부라는 이름이 뭔지 깨닫게 되었죠. 부부란 옆에 꼭 붙어서 말로써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만으로도 근심을 알고 외면하는 모습으로 상처를 알고 곁에 가까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켜주겠다 말하는 것이며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는 존재가 부부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따스한 언어를 삐딱한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사랑 나누시길 바라요. 오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